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2차 민생지원금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이번에는 1차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못 받게 되는 걸까요? 1차 때 혹시 잘못 사용하신 적은 없으실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놓치면 정말 후회할 정보니까 꼭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복지, 혜택들이 바뀌는 걸 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정책 전문가 김지연입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이순자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69세이신 이순자님은 1차 민생지원금을 받아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13만 원으로 생필품도 사고 병원비도 내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니까 금액이 좀 높게 나왔거든요. 월 3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것 때문에 2차 지원금을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분과 합쳐서 소득이 꽤 되거든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박철민님은 올해 71세세요. 1차 때는 별 문제 없이 받으셨는데요. 최근에 지인한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1차 지원금을 상품권으로 바꿔서 현금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적이 없지만 혹시 다른 이유로 제외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셨어요. 재산도 좀 있고 해서 더 걱정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셨죠? 내가 과연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말이에요. 1차 때는 별 걱정 없이 받았는데 2차는 조건이 있다니까 불안하시잖아요. 특히 건강보험료가 좀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더 걱정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2차 지원금은 1차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1차는 전 국민이 받았지만 2차는 선별해서 지급한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내가 해당되는지 걱정하고 계세요. 소득을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월 건강보험료가 27만 원 정도 넘으면 상위 10%래요. 이 정도면 꽤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1차 지원금을 잘못 사용하신 분들은 2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요. 상품권으로 바꿔서 현금화한다든지 하는 부정 사용 말이에요. 다행히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셨을 텐데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시고요. 정부 지원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다만 이번에는 기준이 좀 까다로워져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이런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 작은 관심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해요. 실제로 건강보험료 기준이라는 게 좀 복잡해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다르고요. 가족 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또 재산 기준도 있어요. 재산세 기준으로 9억 원이 넘으면 제외된다고 해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넘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 걸 뒤늦게 알아서 후회하신 적 말이에요. 이번에는 미리 정확히 알고 준비하세요.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행정상 실수로 제외됐다면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이번 2차부터는 조건이 생긴 걸까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에요. 1차 때는 경제가 어려워서 전 국민에게 지원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경제 상황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 집중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 거죠. 한정된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내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예요. 소득이 많으신 분들까지 똑같이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월 소득이 상위 10%에 드는 분과 중하위층 분이 같은 지원을 받는 게 맞을까요? 정부에서는 더 어려우신 분들께 우선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더 공정하다고 판단한 거죠. 세 번째는 경제 활성화 효과예요. 고소득층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보다요. 중저소득층에게 주는 게 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 크거든요.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받으시면 바로바로 쓰시잖아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고 소상공인분들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건강보험료예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내거든요.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도 많이 내죠. 이걸 역으로 계산해서 소득 수준을 추정하는 거예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27만 3,380원 정도가 기준이래요. 이 금액을 넘으면 소득 상위 10%로 보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발표될 예정이지만요. 대략 이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 같아요. 지역가입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좀 더 복잡해요.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요. 재산 기준도 있어요. 재산세 기준으로 9억 원이 넘으면 제외돼요. 소득은 적어도 재산이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9억 원 넘는 집 가지신 분들이 꽤 계세요. 금융소득 기준도 있고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제외돼요. 이자나 배당금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금리가 올라서 예금, 이자가 꽤 나오잖아요. 큰 돈을 예금해 두신 분들은 이것도 체크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1차 지원금을 부정 사용하신 분들은 제외된다고 해요. 온라인에서 팔아서 돈을 받는다든지 하는 행위 말이에요. 이런 건 명백한 부정 사용이거든요. 왜 이런 걸 단속하는 걸까요? 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원금은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금화해서 저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용 내역을 다 확인한다고 해요.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어디서 뭘 샀는지 다 나오거든요. 상품권을 산 기록이 있으면 의심스럽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정말 상품권이 필요해서 사신 경우도 있겠지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복잡한 기준 때문에 헷갈리셨던 적 말이에요. 이번에도 기준이 여러 개라서 확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보험료예요.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직장 가입자라면 월 27만 원 정도가 기준선이에요. 이보다 적으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재산도 확인해 보시고요. 재산세 고지서를 보시면 과세 표준이 나와 있어요. 이게 9억 원이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금융소득도 연간 2천만 원 넘는지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1차 지원금 사용 내역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부정 사용에 해당할 만한 게 있었나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정상적으로 사용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상황별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먼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신 분들부터 볼게요. 월 건강보험료가 27만 3,380원 이하이시면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료는 본인 부담분이에요. 급여 명세서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신다면요. 각자의 건강보험료를 따로 계산해야 해요. 한 분이 27만 원이 넘어도 다른 분은 받을 수 있거든요. 부부라고 해서 같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은 좀 더 복잡해요.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월 건강보험료가 20만 원 이하라면 대부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보험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적게 나오시잖아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오히려 추가 지원을 더 받으실 수도 있고요. 차상위계층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이 적어서 건강보험료도 적게 나오시거든요.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은 해보시되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연금만 받으시는 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연금 액수가 많지 않다면 건강보험료도 적게 나올 거예요. 월 연금이 200만 원 이하라면 대부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사업소득이 많으시면 건강보험료도 높게 나와요. 카페나 식당 같은 걸 운영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월 매출이 많으시면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도 체크해 보세요. 원룸이나 상가를 임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임대소득도 건강보험료에 반영돼요. 여러 채를 임대하시면 소득이 꽤 높을 수 있거든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요즘 시니어분들도 배달이나 대행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소득도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어요.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확인해 보세요. 재산 기준도 중요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세가 아니라 과세 표준이라는 거예요. 과세 표준은 보통 시세의 60%에서 70% 정도예요. 시세로 15억 원짜리 집이라면 과세 표준은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세 12억 원 정도라면 대부분 기준 이하일 거예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강남이나 분당 같은 곳에 사시는 분들 말이에요. 재산세 고지서를 꼭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과세 표준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요즘 금리가 올라서 예금 이자가 꽤 나오잖아요. 5억 원을 4% 금리로 예금하시면 연간 이자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준을 넘게 되는 거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배당금이나 매매 차익이 연간 2천만 원 넘으면 제외돼요.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시니어분들 많으시잖아요. 수익이 많이 나셨다면 체크해 보셔야 해요. 가족관계도 확인해 보세요. 6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가 있으시면요. 그 아이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발표될 예정이지만요. 이사를 다니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주소가 바뀌면 행정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혹시 누락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경우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상황별로 쉽게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최근 3개월치 정도 준비해 보세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거예요. 직장 가입자라면 급여 명세서도 함께 보시고요. 오전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확인 작업을 해보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서 보셔도 돼요. 로그인하시면 월별 보험료가 다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는 1577-1000번이에요.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시면 보험료를 알려주세요. 점심시간 전후에는 재산 관련 서류를 정리해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9억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체크하시고요. 재산세 고지서를 잃어버리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민센터에 가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오후에는 금융소득을 확인해 보세요. 은행에서 받는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고요. 주식이나 펀드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금도 체크해 보세요. 연간 2천만 원이 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금융소득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이자, 지급 내역을 보실 수 있어요. 증권사 앱에서는 배당금 내역을 확인하시고요.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걸 다 더해보세요. 저녁에는 1차 지원금 사용 내역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부정 사용에 해당할 만한 게 있었는지 말이에요. 상품권을 많이 사셨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해서 사신 거라면 문제 없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사용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뭘 샀는지 다 기록돼 있거든요. 혹시 의심스러운 사용처가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주중에는 이렇게 서류 정리하시고요. 주말에는 정확한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기 꺼내서 하나하나 더해 보시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2번, 3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계산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해 보시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복잡한 계산도 도와주시고요. 아니면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인터넷 활용을 잘 하시잖아요.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실 거고요. 함께 계산해 보시면 더 정확할 거예요. 혹시 기준선 근처에 계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 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내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달은 보험료가 높고 어떤 달은 낮을 수 있거든요. 최근 6개월 평균으로 계산해 보세요. 행정상 누락이 걱정되시면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이의 신청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요. 받을 자격이 있는데 제외됐다면 꼭 신청하세요.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시간 관리도 중요해요. 지급 시작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막판에 몰려서 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서류 보관도 잘 해두세요. 건강보험료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 금융거래 내역서요.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두시고요.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정보도 공유해 보세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동네 어르신들과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하루 30분씩만 투자해서 정리해보세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혹시 모르는 게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세무서 어디든 괜찮아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하셔도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문의해보세요. 이제 어떤 경우에 꼭 제외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쉽지만 2차 지급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 제외 기준은 건강보험료예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 건강보험료가 27만 3,380원을 넘으시면 안 돼요. 이 금액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래요. 꽤 높은 금액이지만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8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요. 건강보험료가 30만 원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기준을 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안 되실 거예요. 지역가입자는 계산이 좀 더 복잡해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하거든요. 하지만 월 건강보험료가 25만 원 넘으시면 주의하세요.
상위 10%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제외 기준은 재산이에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으시면 받을 수 없어요. 이전에 12억 원이라고 했던 것보다 기준이 낮아졌어요. 시세로 15억 원 정도 되는 집을 가지고 계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곳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면요. 과세 표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9억 원을 넘을 수 있거든요. 분당이나 일산 같은 곳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9억 원이라는 게 꽤 높은 금액이거든요. 과세 표준 기준으로 9억 원이면 시세로는 15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일반적인 아파트로는 이 정도까지 나오기 어려워요. 세 번째 제외 기준은 금융소득이에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시면 안 돼요. 이자, 배당금, 펀드 수익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요즘 금리가 올라서 예금 이자가 꽤 나오잖아요. 5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두셨다고 해보세요. 금리가 4%라면 연간 이자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준을 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 예금을 가지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번째는 부정사용이에요. 1차 지원금을 잘못 사용하신 분들은 제외될 수 있어요.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했다든지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서 되팔았다든지 하는 경우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부정사용일까요?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인터넷에 되판 경우예요. 지원금으로 비싼 명품을 사서 중고로 판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건 명백한 부정사용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필요해서 상품권을 사신 경우는 괜찮아요. 손자 선물용으로 문화상품권 몇 장 사신 거라면요. 이런 건 정상적인 사용으로 봐요. 문제가 되는 건 대량 구매 후 현금화하는 경우예요. 다섯 번째는 행정상 누락이에요.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시스템상 제외될 수 있어요. 이사를 다니셨거나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요. 6월 18일 이후 출생 신생아도 누락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시면 돼요.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서 신청해 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혹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꼭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올랐다면 소득이 늘었을 수 있어요.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면 집값이 많이 올랐을 수 있고요. 은행 이자가 많이 나온다면 금융소득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90%의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거든요. 소득 상위 10%만 제외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는 뜻이거든요. 평생 열심히 일하신 결과예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1차 지원금은 이미 받으셨잖아요. 2차는 추가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으시면 좋은 거고 못 받으셔도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이번 2차 지원금은 선별 지급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1차처럼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확인해서 해당되는 분들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이의 신청을 하세요. 받을 자격이 있는데 제외됐다면 말이에요.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재검토해 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 보세요. 지금까지 2차 민생지원금 제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건강보험료, 재산, 금융소득, 부정사용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복지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